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프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케빈 듀란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듀란트는 이미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만 현지에서도 떡밥이 없는지 듀란트에 대한 엄청난 업데이트된 소식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듀란트의 차기 행선지 최신 배당률은 여전히 휴스턴이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미네소타인데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미네소타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추후에 기술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피닉스 잔류가 세 번째긴 합니다만 그 사이에 또 새롭게 듀란트의 행선지 후보로 떠오른 곳들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가장 높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위에 차기 행선지 최신 배당률에는 빠지긴 했습니다만 샌안토니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자산이 많기 때문이죠. 샌안토니오도 관심이 있고 듀란트도 상호 관심이 있다 이런 루머도 있는데 듀란트가 어쨌든 트레이드를 통해서 샌안토니오로 간다면 빅터 웬바냐마, 디에런 팍스, 케빈 듀란트로 이어지는 빅3로 우승을 도전할 수 있죠. 듀란트도 굉장히 마른 그런 체형이고 팍스 마찬가지고 웬바냐마도 그런데 이 세 명은 플로어 위에서 맞지 않을 이유가 없죠. 다만 듀란트를 영입하는 대가로 어떤 자산을 샌안토니오가 내보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 사람들이 관심을 모으는 그런 화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샌안토니오가 지닌 총알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총알이 야니스 아데토쿤보에게 쓰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야니스와 미러키가 아직까지 팀 미팅을 안 했기 때문에, 혹은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듀란트를 데려오는데 활용할 수도 있죠. 자, 일단 켈든 존슨, 데빈 바셀, 제레미 소웬 이 세 명의 연건들은 샌안토니오가 언제든 팔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 입장에서는 스테픈 캐슬 없어? 2라운드 픽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샌안토니오는 이 세 명은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2025년 드래프트 2픽 딜런 하퍼를 지명할 건 자명하니까 딜런 하퍼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렇듯 다른 팀들에 비해서 아주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의 픽들도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슈퍼스타를 데려오는데 샌안토니오만큼 매력적이고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팀은 없어요. 자, 물론 스테픈 캐슬이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듀란트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딜런 하퍼와 스테픈 캐슬, 그러니까 딜런 하퍼 혹은 스테픈 캐슬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저는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듀란트이고 그 다음에 케빈 듀란트의 나이가 많기도 하지만 만기 계약자입니다. 만기 계약자에게 많은 에셋을 쓸어 담을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캐슬, 하퍼 당연히 둘 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둘 중에 한 명도 저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기조상 넣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샌안토니오가 피닉스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듀란트를 데려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듀란트의 다음 시즌 연봉은 54.7mm입니다. 그래서 54.7mm의 샐러리에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샐러리 덤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최소 2명은 필요하죠. 샌안토니오에 그런 선수가 없으니까, 한 방에 40mm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켈든 존슨과 데빈 바셀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두 명의 샐러리가 크기 때문에. 두 번째 픽은 절대 팔 일이 없을 거고 2025년 14순위 지명권도 어쨌든 로터리 픽이니까 피닉스 선즈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또 픽으로서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레미 소웬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1라운드 픽 한 장 정도 추가로 줄 수 있는 정도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내자면 스테픈 캐슬 어불성설이고요. 그 다음에 2025년 1라운드 2순위 지명권 택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피닉스가 그거 꺼내는 순간 샌안토니오는 바로 협상의 문을 닫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켈든 존슨, 데빈 바셀, 제레미 소웬 2025년 14순위 지명권 그리고 추가 픽 정도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팀은 어디일까요? 바로 늑대 군단 미네소타 팀버울브즈입니다. 2년 연속 컨퍼런스 결승에서 고배를 마셨어요. 자, 그런데 이 미네소타는 2025년 2월에도 듀란트 영입을 노렸었습니다.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를 하는 것보다는 오프시즌 트레이드에 대한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트레이드 협상이 결렬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 난도가 전혀 낮아지지 않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동부 컨퍼런스 내 제3의 팀과 접촉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단독으로 두 팀이 트레이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의 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2025-26 시즌 듀란트 연봉은
54.7mm죠. 네, 그리고 루디 고베어가 35mm, 줄리어스 랜들은 플레이 옵션이 있는데 31mm, 제이드 맥데니얼스 25mm, 나즈리드는 15mm지만 플레이 옵션이 있고요. 디빈첸조 12mm, 마이크 콘리 10.7mm입니다. 그리고 미네소타의 팀 코넬리 단장은 일단 2025년 17순위 지명권 그리고 31순위 지명권을 매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7픽과 31픽을 이용해서 트레이드 에셋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이 두 개의 지명권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활짝 열려 있고, 이 지명권을 통해서 우리의 좁은 로테이션을 좀 더 키울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당연히 뭐 엄청난 영향력을 곧바로 발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의 로스터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쓰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줄리어스 랜들을 중심으로 한 트레이드는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 줄리어스 랜들이 옵트인 하지 않겠죠. 옵트인 하는 순간 본인의 입지가 줄어듭니다. 트레이드 매물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옵트아웃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설령 랜들이 옵트인에서 끼운다고 하더라도 단테 디빈첸조나 마이크 콘리를 제3의 팀으로 보내야 가능합니다. 그런 굉장히 큰 벽이 있어요. 높고 큰 벽이 있고, 그렇다면 이 트레이드의 난이도가 낮아지기 위해서 미네소타가 넣을 수 있는 선수는 결국 루디 고베어 아니면 제이든 맥데니얼스입니다. 다음 시즌 연봉이 보장돼 있고, 그 다음에 고베어와 맥데니얼스의 연봉이 어쨌든 듀란트의 절반 이상은 되기 때문에, 맥데니얼스는 절반이 살짝 안 되긴 합니다만 이 두 명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미네소타가 고베어를 내주면서 듀란트를 영입하는 실익이 있을까요? 없다고 보고요. 제이드 맥데니얼스 빠지고 듀란트 들어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피닉스 선즈의 뭐 시즌2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맥데니얼스를 파는 거는 뻘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뭐 미네소타와 피닉스 선즈, 또 미네소타와 듀란트 간의 링크가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설령 고베어와 맥데니얼스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고베어가 연봉이 35mm지만 팀 친화적인 연봉이고요. 맥데니얼스를 25mm로 쓸 수 있다는 건 미네소타가 감사하면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듀란트, 1년 남은 듀란트 영입하고자 저 둘 중에 한 명 끼워 넣는다? 네,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갑자기 애틀란타 호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오늘 외신에 떴는데 갑자기 KD의 영입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구단 수뇌부가 듀란트 트레이드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저는 짱구를 굴려봐도 뭐 트레이 형과 맞바꾸는 거 아니면 시나리오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틀란타는 트레이 형과 다이슨 데니얼스는 언터처블로 뭐 이미 공언을 했죠. 그렇다면 결국 피닉스 선즈를 만족시키면서, 그렇죠? 만족시키면서 그리고 또 본인들이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는 제일런 존슨을 넣는 것밖에 없어요. 네, 제일런 존슨을 넣지 않으면 셀러리 매칭이 안 됩니다. 제일런 존슨이 30밀짜리 선수거든요. 자, 그러면 제일런 존슨, 그리고 오네카 오콩우, 그리고 테렌스 맨을 넣으면 얼추 맞아요. 여기에다가 픽을 당연히 원하겠죠. 제일런 존슨이 아무리 좋은 선수라 하더라도 당연히 픽을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2025년 1라운드 13픽 정도를 넣으면 가능은 한데, 애틀란타가 듀란트를 데려오면서 3명의 핵심 자원들을 내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애틀란타의 로스터는 필이 얇아집니다. 그렇죠? 특히나 제일런 존슨과 오네카 오콩어는 두 명 다 주전이에요. 둘 다 젊습니다. 특히나 제일런 존슨은 연간 30밀로 잡아놨기 때문에 애틀란타가 절대 팔아서는 안 돼요. 팔 수가 없는 선수입니다. 제일런 존슨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트레이 영과 중요도는 동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이슨 데니얼스, 제일런 존슨, 트레이 영, 이 세 명은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런 존슨을 넣고 듀란트다? 그냥 저는 약간의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오니아카 오콩오까지 내준다? 이건 안 되죠. 오콩오는 지난 시즌에 기량이 급성장했고요. 저는 대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에 비해서 훨씬 더 코트 내 영향력이나 생산력이나 활약상이 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틀란타가 갑자기 튀어나오긴 했지만 뭐 저거는 실현 가능성은 대단히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그래요.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워낙 총알이 많기 때문에 샌안토니오 가능성은 오케이. 다만 미네소타
난도가 너무 높고요. 애틀란타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저기서 제일런 존슨 빼고 오케이 오니에카 오콩 테렌스맨 그 다음에 나머지 선수들을 집어넣는다면 피닉스가 받겠습니까? 존슨 같은 선수라도 받아와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듀란트를 보유한 피닉스 선즈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일단 피닉스 선즈는 어떤 식으로든 케빈 듀란트를 트레이드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드래프트 즈음에 트레이드를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떴는데 뭐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을 드렸듯이 7월 1일 이후에는 형식적으로 2025-26 시즌이 돼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6월 30일까지는 2024-25 시즌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에 세컨 에이프런을 피하기 위해서는 6월 30일 전에 듀란트 거래를 어떤 식으로든 해야 돼요. 그래서 듀란트를 보유한 피닉스는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피닉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듀란트를 통해서 새로운 빅맨 영입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보 가운데 하나로 현재 카렌서니 타운스가 떠오르고 있고요. 또 때마침 타운스의 차기 행선지로 피닉스 선즈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니즈가 맞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긴 건 뉴욕이 탐 티보도 감독을 경질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뉴욕 닉스가 어떤 감독을 선임하고, 피닉스 선즈도 지금 감독이 공석입니다. 피닉스도 어떤 감독을 데려오는지에 따라서 이 이야기가 급물살을 타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없어지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팀 모두 다 감독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감독을 선임해야 되는 피닉스 입장에서는 케빈 듀란트 트레이드가 가장 중요한 주요 업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듀란트를 매물로 1년 남은 88년생 노장을 매물로 피닉스가 원하는 자산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팀들에게도 공통된 상황인데, 첫 번째, 구단의 미래를 이끌 초특급 유망주가 필요하죠. 네, 듀란트를 내보내고 팀의 미래 초석을 다져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뭐 픽을 쟁여놓는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에 걸맞은 유망주를 데려오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는 픽을 뜯어와야죠. 피닉스는 지금 픽이 없습니다. 지금의 로스터가 황폐화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스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미래 어음을 팔 수밖에 없는데, 피닉스는 드래프트 지명권을 뭐 죄다 팔았죠. 네, 그래서 복수의 1라운드 픽을 다시 되찾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셀러리 덤프, 엄청나게 기량이 좋은 유망주는 아직까지 루키 스케일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끝났다고 하더라도 케빈 듀란트의 연봉까지는 미치지 못하죠. 왜냐하면 뭐 10년차 베테랑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슈퍼맥스도 있기 때문에 절대 듀란트의 연봉에 거의 준하는 젊은 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셀러리 덤프를 끼워야 되는데, 그 셀러리 덤프의 계약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예를 들어 샌안토니 스퍼스, 바셀을 셀러리 덤프라고 표현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켈든 존슨은 적게 남았고 바셀은 많이 남았어요. 네, 그렇다면 켈든 존슨급 선수의 계약 기간이 훨씬 매력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셀러리 덤프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피닉스는 어쩔 수 없이 가격 조정할 거예요. 네, 듀란트에 대한 가격을 많이 낮췄다 이런 루머도 나오고 있는데, 브루클린 네츠 시절 때보다, 그러니까 브루클린에서 피닉스로 건너갈 때보다 지금 나이가 더 많아졌습니다. 36살, 다음 시즌이면 37살이 되고요. 당연히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듀란트가 피닉스에서 증명한 건 본인의 건재 이외에는 없습니다. 팀을 한 단계로 끌어올렸냐라고 묻는다면 전혀 아니었죠. 그리고 피닉스도 이를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피닉스 선즈가 눈높이를 많이 낮출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요. 2023년에 피닉스와 브루클린이 트레이드했을 때 당시를 살펴보면, 자, 피닉스는 케빈 듀란트, 그 다음에 TJ 워렌을 데려왔고요. 브루클린은 미켈 브리티스, 캠 존슨, 제이 크라우더, 1라운드 픽 4장, 2028년 픽 스왑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은 저 1라운드 픽 4장에다가 브리티스를 팔면서 뉴욕 닉스로부터 1라운드 픽 5장을 받아왔죠. 그러니까 듀란트로부터만 1라운드 픽 거의 뭐 두 자릿수를 뜯어온 셈이 됐는데, 피닉스가 저때 생각해서 딜에 임한다? 듀란트 그냥 안고 죽는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피닉스는 지금 눈높이를 많이 낮춰야 되는 상황이고, 피닉스도 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2025년 7월 1일부터는 2526 시즌이기 때문에 세컨 에이프런을 피하기 위해서는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듀란트의 미래를 함께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케빈 듀란트에 대한 컨텐츠였고요. 이제 듀란트의 뭐 다음 소식은 아마도 트레이드 됐을 때 어느 팀으로 행선지가 정해졌다, 이런 주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또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